네. 매번, 매번 이걸 준비하면서 30분 만에 임팩트 있게 빨리 짧게 딱 끝내드리고 마무리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 보면 맨날 시간을 1시간을 채우는데 제가 오늘은 한번 정말 짧고 임팩트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내신 영어, 수능 영어, 그리고 실용 영어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그리고 영어 공부의 목적과 현재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올린 스레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쓴 내용은 아니고, 제가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클래스카드의 카페에 그 영어 연구원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써주셨어요. 그걸 제가 그대로 퍼왔습니다. 출처를 밝혔죠. 이렇게 클래스카드에서 갖고 왔다고. 그래서 보면, 이제 최근에 5년간 수능 영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요약인데, 사실 이 글은 앞뒤로 엄청 긴 내용이에요. 그리고 되게 세분화된 분석이 있고, 제 스레드 홍보하는 건 아닌데 이거 출처 이거 링크 들어가셔서 꼭 한번 전문을 어머님들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내용이거든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어휘 암기를 많이 한 아이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어나 문법을 이런 걸 잘 못해도 단어를 많이 알면 소위 말해 통밥으로 때려 맞추는 게 됐어요. 저 때도 가능했고, 그러니까 점점점 그 부분들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단어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맹목적으로 암기하던 이런 무식한 학습 방법은 수능 영어 시험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철저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에서 혹은 뭐 고등학교도 특정 부분 통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학습은 암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암기된 영역을 바탕으로 창의력이 발현되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학습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꾸 창의력이라는 단어의 반대편에 주입식, 암기식을 집어넣으면서 얘네가 되게 저열한 학습 방식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암기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습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암기는 사실 꽤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해서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암기를 하면 그게 옛날이나 먹히는 방법이지 지금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방식으로서의 암기는 필요에 따라 긍정적인 학습 방식이 될 수 있으나 수능에는 일단 아닌 것 같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실제로 제가 그 학부모 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장면인데 네이버 사전에 게임이라는 단어를 치면 보통 요런 아이고 요런 거는 요런 게 뜹니다. 그래서 게임, 경기, 시합 뭐 그리고 형용사에서 투지만만한 정도 여기까지는 사실 공부 좀 하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런 뜻이 들어가요. 사냥감. 요것도 제가 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냥감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지문에서 게임이라는 단어로 사냥감이라는 의미가 쓰였을 때 앞뒤 맥락 아무리 봐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게임의 내용이 아닌데 해석이 안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사냥감이라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휘를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초등학생 때 단어 시험 볼 때 선생님 뜻 하나만 써도 돼요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순히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에 초점했을 경우에 생기는 최악의 문제. 그러니까 뭐 옆 학원에서는 단어 한 150개씩 시험 본대요. 우리 학원은 막 200개씩 시험 본대요. 이게 마치 학원의 역량인 양, 그거를 다 아이들이 외울 수 있게 끌고 가는 그 힘이 그 장악력이 학원의 능력인 양 평가받던 시절 얘기거든요. 지금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표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에서 요구하는 능력치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거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을 쓴 건데 요거는 조회수가 조금 높게 나온 이유가
갑론을박이 좀 펼쳐지고 제가 여기 댓글은 10개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좀 차단을 실제로 좀 몇 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요. 저는 이제 입시를 20년 가르치면서 이걸 내가 하루 종일 애들을 붙들고 가르쳐야 할 만큼 가치 있는 학습인가에 대한 회의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오기 시작하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파트너십으로 일하면서 실제로 글로벌한 업무를 맡고 그런 인재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서 느낀 그러니까 진짜 한국 교육이 한국 영어 그러니까 정확히 영어 교육이 이거는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학교 공부는 해야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저의 경험을 비춰볼게요. 보통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주 3회 가거든요. 월수금 화목토 이래가지고. 그 일요일은 뭐 케어데이 그래가지고 뭐 추가로 학습할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뭐 못한 거 시키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해야 하는 공부가 과연 교과서에 나오는 거에 막 목매서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영어 시험을 보면 가장 그 뭐랄까 비중을 덜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휘 파트랑 대화문 파트거든요. 근데 제가 중등 커리큘럼 3년치를 출판사별로 다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해외 여행뿐만이 아니라 외국 나가서 살 수 있겠는데 정도의 좋은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법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표현이 다양화되고 할 수 있는 말들도 많이 배우는데 여기를 학교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문제의 60% 70%는 어디서 나오느냐? 본문에서 나옵니다. 본문. 그리고 그래서 학원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본문 암기 여전히 유효한 학습 방법인가? 아니면 여기 위에 말한 대로 무식한 학습 방법인가?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험만을 위한 걸 떠나서라도 학생 때 뇌를 풀가동해서 이 정도에 되는 양의 데이터를 암기해보는 훈련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시시비비를 막 가리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위해서 아이들이 주로 하는 행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를 20년을 시킨 사람인데 그렇게 가르친 애들이 스카이를 가고 뭐 인서울을 하고 좋은 대학교를 간 사례들은 수두룩 빽빽해요. 많아요. 근데 그것 말고 그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만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역량과 비교했을 때 와, 근데 내가 가르쳤던 걔네들, 서울대 간, 고대 간 그 아이들, 중학교 때 이런 모습 없었는데, 확실히 다르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실리콘밸리의 아이들 중에 제가 무슨 선별 집단을 만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대치동에 가면 어느 선이 평균치인 것처럼, 실리콘밸리의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니콘 빅테크 기업들의 뭐 엔지니어거나 뭐 개발자거나 뭐 디자이너거나 뭐 기획자거나 뭐 PM이거나 뭐 팀장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평균치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영어 교육의 목적과 평가 기준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영어 교육을 무슨 목적으로 시키고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어, 데이터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시수라 그러죠. 시수. 그러니까 영어가 국어만큼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뭐 국어는 일주일에 몇 시간, 수학은 일주일에 몇 시간, 영어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교육과정 안에. 시수가 높아요. 영어는 4시간씩 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4시간이나 영어 공부를 하는데 왜 말을 못 할까요?
왜 우리는 내신 영어, 수능 영어, 실용 스피킹 회화가 다 분리되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졸업하고 20살 넘어서 비싼 돈 내고 영어 학원 다니면서 스피킹이라는 파트를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이런 끔찍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는 말하기 시험을 보지 않아요. 학교에서 말하기 시험을 봤으면 이 치열한 입시 전쟁터에서 과연 한국 엄마들이 혹은 대치동의 무슨 목동의 그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영어로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평가에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평가를 하고요.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를 풉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없고요. 스피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평가 기준을 보면 교육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제가 어디서 이 이유를 찾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사대부들은 이걸 반대했거든요. 한글처럼 쉬운 글자를 만들어서 누구나 글을 읽고 쓰게 되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러면서 다 반대했어요. 심지어 조선 후기까지도 한글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게 되었으나 사대부들은 그러니까 양반들이죠. 양반들은 언문이라 그래서 한글을 비하했습니다. 그래서 언문으로 쓰여진 글의 가치를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고 천한 계급에서 쓰는 것 혹은 그 당시에 주류 계급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이나 쓰는 그런 문자로 인식을 했어요. 한자야말로 중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우리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퍼지는 걸 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조선의 사대부들은 한글이 퍼지는 걸 반대했을까요? 네, 간단했어요. 조선 시대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양반과 천민이 존재하는 계급 사회였고요. 그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둬놓기 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아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천자문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한글 기준으로 하루에 몇 단어 정도 쓰시는 것 같나요? 하루에 평균. 말 되게 많이 하는 개그맨이나 저 같은 직업 강사 말고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에 어, 한 500단어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500단어. 그러면 우리가 초중고 합쳐서 필수용 단어라고 불리우는 단어 개수는 몇 개인지 아시나요? 이거는 이제 서점에 가면 단어장에 써 있어서 아마 어머님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초중고 합쳐서 3,000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800개가 초등 단어고요. 나머지가 중고등에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어들이나 뭐 과거형이라든가, 혹은 형용사 기준 뭐 최상급이나 비교급 이런 표현들은 따로 뭐 추가되지만, 그것 외에 기본 영단어는 3,000개를 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어, 조선시대 그 당시에 천자 정도를 외우면 일상생활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공문을 이해하고 남의 이름을 읽고 쓰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상의 단어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해야 됐던 거죠. 근데 한글은 24개의 글자 조합을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정확하게는 개수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다, 세면 그때 당시 훈민정음은 지금의 훈민정음 개수랑 그 한글 개수랑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한자랑 비교했을 때 최소한이 천자였어요. 한자 세팅은.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개수로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지금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꽤나 과학적이고 상당히 훌륭한 문자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퍼지게 되면
어, 산업공상의 얘가 그 사대부들이 주장하는 이 계급 사회가 흔들릴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냐면 밑에 애들이 똑똑해지면 분명히 자신들이 받고 있는 대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걸 글을 배우고 책을 읽으면 알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4시간씩 영어 공부를 해도 스피킹을 안 시키는 이유는 학교 수업 시스템상 말하기 수업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학생 수가 많고 교사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거를 다 일일이 그렇게 막 말하기를 채점하고 글쓰기를 채점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 바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이냐면 학생 수가 당장 저 때만 비교해도 지금 2배 이상 줄었어요. 한 반의 학생 수가.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뭐 채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성적 기준으로 상위 몇 프로를 찍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최소 전국 단위 기준 전국 10%예요, 최소. 그러니까 임용고시까지 뚫어내고 오신 분들은 더 좁은 문을 통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술적으로나 뭐 기능적으로 영어로 수업할 수 없어서 아니요. 저 경기도 이천이라고 완전 깡시골 출신 진짜 전교생 저 졸업할 때 저 동기들 200명인 깡시골에서 중학교 다녔는데 거기 들어오신 영어쌤이 27살 초임으로 오신 영어쌤이었거든요. 그때도 그 쌤 영어로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돼요. 그때도 그 정도 실력자들이 영어 교사가 됐을 거면 지금은 더 잘하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되어 있죠. 심지어 제 기억에 그거 영어로 영어 수업하셨던 그분은 전공이 영어 전공이 아니셨습니다. 도거문과 나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로 임용을 보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영어로 수업을 충분히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만 되게 특별한 분이었냐? 아니요. 평균적으로 제가 지금 입시하면서 사범대고 교대 간 친구들을 꾸준히 이렇게 실력을 봐도 돼요. 교육 대학원까지 나오고 임용고시 뚫으면서 영어로 영어 수업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데 교육 과정상 스피킹을 안 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글을 쓰고 스피킹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수능 이게 100점을 받고 영어 지필 평가 100점 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씩 얘기를 해볼 건데 영어 지필 평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고등 다 포함되지만 아마 중등을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시험 범위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중학생이고 학군지가 아닐 경우는 추가 지문이 없습니다. 중학생이어도 추가 지문이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극히 드물 거고요.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EBS 연계교재라든가 수능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게 추가로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중학교는 교과서 지문 2개만 가지고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지문은 제외하고 교과서 지문 2개만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양을 알려드릴게요. 어휘는 단원 2개 합쳐서 그러니까 지문 2개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단원 2개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단원 2개. 그러니까 평균 한 단원에서 새로 학습해야 되는 단어가 30개에서 50개인데 요건 학년차가 있으니까 맥스로 잡고 100개를 쓸게요. 한 단원에 50개씩. 그리고 대화문은 2개, 2개에서 총 4개가 들어가고요. 문법도 한 단원에 2개씩 해서 4개의 문법을 학습하게 되는데 보통 요 4개도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면 하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붙어 있다거나 이렇게 연계돼 있어요. 그리고 본문 2개를 외우게 되는데 문제의 6, 70%는 요 본문 2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본문만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본문 한글을 영어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만 외워가도 70점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중학교의 영어 시험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조금 안 먹히는 게 본문이 바뀝니다. 그리고 학군지 같은 경우도 중학교에서 본문을 바꿔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비학군지 절대평가 기준으로 본문은 사실 손대지 않는 게 국룰입니다. 본문을 크게 손을 대는 경우는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바뀐 부분을 찾아라 하는 게 아니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몇몇 예외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학습량을 충분히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교과서가 보통 1년 동안 배우는 게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시험 4번 보잖아요. 그럼 단원이 8개고 시험이 4번이면 정해져 있죠. 시험 하나에 2단원씩. 그러면 심지어 겨울방학 때 예습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좀 여력이 되면 1학기 통째로 예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 봐야 단원 4개의 본문 4개 정도 학습을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이 단톡방에서도 운영을 해볼 거고 실제로도 많이 했던 건데 겨울방학 때 본문 암기 대회 같은 거 해가지고 그 테스트 해가지고 대회 이렇게 그 가장 그 틀린 거 없이 정답에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랭킹 해가지고 상품 주고 막 이런 대회 했었거든요. 학원에 있을 때. 확실히 그렇게 하면 학교 가서 내신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어 지필 평가는 절대 평가 기준으로 100점을 맞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 평가는 90점만 넘으면 A 등급이에요. 그리고 지필 평가 100점은 고스란히 100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행 평가 50%, 지필 평가 50%예요. 학교마다 6대 4나 5대 5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수행 평가 비중이 더 높습니다. 비슷하거나. 코로나 때 처음으로 잠깐 지필평가 비중을 좀 높였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다 최소 5대5에서 6대4로 수행평가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필평가는 반영 비율도 수행평가보다 적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100점을 맞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A등급에 90점만 맞추면 돼요. 그것도 수행이랑 지필이랑 합쳐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는 평생의 소원이 전교 1등 한번 해보는 거야. 아니면 올백 맞아보는 게 평생의 내 버킷리스트야. 뭐 이런 거 아닌 다음에 영어 지필 평가를 특히 중학교에서 100점 맞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필 평가에서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90점만 넘겨도 충분하다. 수행을 좀 더 되게 잘 봤으면 한 85점 선에서 마무리 지어도 100점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성취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글로벌 시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지필 평가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딱 한 번 쓰는 게 중등 내신이거든요. 내가 뭐 연예인이 돼서 나중에 뭐 학교 찾아와가지고 생기부를 막 이렇게 다 같이 보면서 뭐 행동 발달 사항을 읽으면서 막 하하호 웃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 게 아니면 중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갈 때 평생에 한 번 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는데 필요한 만큼 내신을 따놓았으면 그 이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100점 맞기 위해서 막 일을 바득바득 갈 필요가 없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는데 학교 시험이 의미가 없고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죠. 근데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도를 맞췄으면 사실 학교에서 원하는 그 평가 항목을 다 충분히 공부를 했으면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지역 말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 유형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막 100문제, 200문제씩 막 해서 문제 첫 글자만 봐도 무슨 유형인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도저히 실수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유형의 문장과 문제를 다 풀어보는 반복 학습.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하느냐는 거죠. 중학교 때.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이해를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내는 시험의 유형을 문제집 저는 두 권도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물이랑 정말 꼼꼼하고 알차게 풀 수 있는 문제집 한 권 정도를 정말 뭐 백발백중이 됐든 뭐 내신 콘서트가 됐든 뭐 이렇게 충분히 풀어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모르는 문제를 충분히 질문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을 정도가 되면 학교 시험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깎고 깎는 그런 정교한 과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굳이 그럴 거면 영어 시험에서 그러지 말고 수학 시험 보는 준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수능 영어 100점은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수능은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절대평가가 된 이후로 특히 올해 수능의 1등급 비율이 굉장히 좁았죠. 그러면서 아 이거 영어 또 이제 막 다시 좀 핫해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번 수능은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과 사탐런이 좀 화두였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대치동에 있는 수많은 과학학원들이 이제 문을 닫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수능 영어에서 100점을 맞는다는 거는 정시가 아닌 다음에야 이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일타 강사들도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수능 영어에서 제일 아까운 점수가 100점입니다. 100점. 왜냐면 모든 과목 중에 유일하게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91점만 넘으면 그냥 A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수능에서 정시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학군지 인문계에서는 수시를 써서 최저학점을 맞추는데 수능 점수가 필요한데 100점을 맞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능 문제 유형을 제가 이제 이 문제집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요건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집에 있는 표지를 갖고 온 겁니다. 쭉 보시면 혹시 옛날에 이렇게 좀 보던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뭐 빈칸추론, 뭐 문장섭의 순서 배열, 막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문제 유형이 국어랑 굉장히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국어 문제 유형이랑. 그리고 이 중에서 부동의 최근 5년 기준입니다. 최근 5년 기준 부동의 킬러 문제 1위는 어떤 유형이었을까요? 부동의 1위는 빈칸 추론과 순서 배열이었습니다. 빈칸 추론과 순서 배열. 근데 웃기잖아요. 수능을 공부하는 목적은 대학교를 가서 영어로 이제 뭐 원서를 읽는다거나 영어로 수업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한 게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와서 수학, 그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는가를 받아들이는 시험인데,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게, 빈칸 추론 같은 게 왜 필요할까요? 왜냐면 대학에서 영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교 원서를 막 주면서 순서를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 원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뭐 교재가 빈칸이 있어가지고 그 빈칸을 우리가 맞춰야 되거나 이런 논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왜 넣었을까요? 원서는 오히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심리학과 나왔거든요. 심리학과는 특성상 한 3, 4학년쯤 되면 그 영어 논문을 정말 많이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 간단하게 챗GPT에 PDF 넣으면 되겠지만 저 때는 구글 번역기도 깡통 시절이어가지고 파파고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정말 영어 사전 이렇게 막 해석 넘겨가면서 해석해야 됐던 시절인데, 진짜 그거 번역해서 레포트 쓰고 번역해서 레포트 쓰고 그게 주 공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거 조별 과제하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야, 대학교 논문이 더 쉽다, 수능 지문보다. 그러니까 몇몇 학술어나 전문 용어들을 제외하고는 너무 깔끔하고 명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문장의 추상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명쾌한 문장들로 깔끔하게 써 있고, 문장 구조도 너무 깔끔하고, 막 길게 써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간혹가다 이제 실험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져가지 않아요. 중3 정도 문법 수준이면
충분히 사전 찾아가면서 풀 정도가 오히려 영어 논문이거든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시험 볼 때 이런 개떡 같은 유형들을 볼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좀 별로 안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수능에서 출제되는 지문 자체의 퀄리티나 이 문제 유형에서 요구하는 문제의 퀄리티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좋은 지문들이고 좋은 글들이 많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문장을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이끌어내고 이런 거는 이 의도에 맞는 수준의 퀄리티의 글들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왜 이걸 도대체 해야 되냐? 왜 순서를 맞춰야 되고 왜 빈칸을 채워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이게 뭐랑 연결돼 있냐면요. 그 당시 대기업 문화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소위 말해 우리가 수능을 잘 보면 우리 기준에 좋은 대학교를 가겠죠.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면 이제 좋은 기업, 대기업, 연봉이 높은 그리고 막 복지가 빵빵한 그런 데를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거기 팀장님이 뒤죽박죽 회의 시간에 순서 안 맞게 뭔가를 얘기를 하면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빠릿빠릿하게 순서를 맞춰가지고 그거를 실제 업무로 전환시켜서 내가 그걸 해내야 되나? 아니면 뭐 그 또 김 부장님이 뭔가를 얘기하다가 주요한 단어를 빠뜨리시거나 혹은 생략했을 경우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서 그러니까 찰떡같이 알아먹기 위한 능력치가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수능 문제 기준으로 지금 실리콘밸리랑 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업무는요. 수능 문제 18번입니다. 수능 문제 18번은 뭐냐면요. 목적 파악입니다. 보통 18번 문제가 편지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메일 보내는 거거든요. 학부모님한테 메일 보내고 본사에서 협력 메일 보내고 코치들한테 메일 보내고 뭐 아젠다 정리해가지고 또 주기적으로 보고 메일 보내고 그러면 그런 메일을 보내고 또 답장을 받고 보내고 받고 하면서 그 메일 해석을 하겠죠. 되게 명료해요. 근데 어 사실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유형들의 능력은 옛날 대기업들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요구하는 능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미 제가 목표한 시간 30분을 훌쩍 지나갔네요.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포커싱하지 않고 정말 집중했으면 하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바뀐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찾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제 조백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입시 교육들은 이제 매드 교육에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암기, 명문대 입시, 그래서 정답 계산. 근데 사실 이 매드를 제일 잘하는 거는 AI예요. 나날이 발전하는 AI가 최근에 수능 이제 킬러 문제까지 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훈련해왔던 아이들에게 가르쳐왔던 교육시켜왔던 이 트레이닝 방식은 AI와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이건 저도 굉장히 수차례 반복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AI는 우리가 그럼 거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미경 대표님이 요거는 한 얘기인데 전기가 하나의 문명으로 지금 우리한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에 전기를 빼놓고는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접속해서 보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뭐 TV라든가 하다못해 제가 매일 쓰는 그 머리 밀 때 쓰는 면도기 있거든요. 이것도 전기 면도기고요. 그러니까 뭐 블루투스라든가 무선 와이파이라든가 모든 게 다 전기를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AI가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하나의 가장 밑바닥에 기본으로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는 전기를 생각하듯이 AI는 이제 앞으로 기본 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우리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던 이 매드 교육 있잖아요. 이 미친 교육은 AI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이게 이제 디포트 값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능에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들을 학습하는 것이 그 문제를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과 얼마나 부합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 방식이 쉽게 바뀌진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도적으로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에 공감을 하신다면 입시 영어 자체에 목매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정말 피지컬을 좀 생각해야 되는 그 입시 영어 너머의 영역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공부해보면 어떨까요를 제안하는 근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됐을 때 여기 우리 모두 1학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정보를 먼저 선점하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의 영역에 오른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임이었어요.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10년을 따라잡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이뤄놓은 성과가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똑같은 위치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AI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죠? 코로나 직후에 온택트 시대라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만날 수가 없고 업무를 다 인터넷으로 해야 되니까 인터넷에다가 그러니까 클라우드죠. 이 데이터에다가 방대한 양의 교육 정보, 비즈니스 정보, 커뮤니케이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으로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LLM 모델이 학습하게 되고 그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초기. 그러니까 이 초기 상태에 이거를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들과 안정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교육 제도를 포함하겠죠. 이런 것들이 변화를 따라오려면 걸리는 시간 차이가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점점점 갭이 커질 거예요. 교육이 따라오려고 하는 속도보다 앞서 나가는 AI 시대의 그 속도의 증폭이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1학년이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생산이 없었던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이제 대체 불가능한 인간에 대한 거는 사실 AI가 아니어도 충분히 옛날부터 아이덴티티적으로 가져가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다른 건 AI가 갖지 못하는 역량을 갖추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갖춰야 될 역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능이 인간 지능과 AI 지능을 합쳐서 총합 지능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아까 했던 그 김미경 강사님이 한 얘기인데 총합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탈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 내 IQ만 가지고 승부를 봤어요. 이게 나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AI가 하나의 문명으로 작용하면서 모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 플러스 AI 지능이 나의 총 지능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내가 지능이 낮더라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AI 지능이 높으면 총합 지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IQ가 멘사급이어도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AI 지능을 잘 활용하는 총합 지능이 높은 사람보다 내 지능이 뒤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 지능만 쓰는 사람들을 노멀 휴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I 지능을 합쳐서 총합 지능을 올린 사람들을 플러스 휴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새로운 개념이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고 김미경 박사 강사님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 이 총합 지능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AI 지능까지 내가 활용을 해서 그리고 내 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AI 지능을 개발하는 건 사실상 저는 무한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플러스 휴먼이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건은 AI 지능을 얼마나 개발할 수 있느냐, 이 역량을 얼마나 키워낼 수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김 부장님이 말 뒤죽박죽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순서를 내 머릿속으로 조합해서 업무적으로 이거를 잘하는 게 알잘딱까스 잘하는 부하 직원이 되는 거고 대기업에서 원하는 그 신입사원 인재상에 되는 거 전혀 다른 얘기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직원을 뽑았을 때 생겼던 일을 들었는데 거기 있는 팀원들은 기존의 조직은 이미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너무 익숙한 팀이에요. 그래서 AI가 없다면 한 일주일, 이주일 걸릴 만한 업무를 지금은 AI를 통해서 바로 내일 진행시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새로운 만약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AI 지능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 회의 끝나고 자 이거 내일 바로 디벨롭 해봅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입사원이 왔는데 이거 바로 내일 못할 텐데요. 이거 한 1, 2주 걸리지 않나요? 그랬더니 다른 팀원들이나 이미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그거 AI랑 같이 일해가지고 보통 하루 만에 다 끝나는 업무인데 그렇게 못하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신입사원은 들어오자마자 엄청 격차가 커지겠죠.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이 정도 역량을 가진 사람은 이제 뽑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어머님 세대는 이 AI 지능을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는 문명의 1세대가 될 거고 자녀 세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내가 AI 그 디바이스나 툴들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자동 번역되는 AI 이어폰을 끼고 외국인들하고 능수능란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언어 능력치가 엄청 증폭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일본어나 중국어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능력치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그런 기술이 나와 있고 상용화되기 직전인 상황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존의 영어 교육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얼마나 속상한 일인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부의 실력을 쌓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입시를 위한 내신 대비를 그렇게 수십만 원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학교에서도 시수가 4개 이상 되는 과목을 학원까지 또 따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러지 말자. 영어 공부를 하긴 하되 할 건데 포커싱 해야 되는 부분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 이야기가 설득이 좀 되시나요? 수능 자체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온 것도 심지어 확정 안 되고 제한한 게 아무리 빨라도 2040년에 없앨지 말지를 고민한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능이고 나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지금 살아갈 시대에 수능 점수 만점이 의미하는 게 사회적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학벌이 좋다라고 해서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물론 확률적으로 높아요. 저는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들이 이뤄놓은 커리어를 절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옹호하는 쪽에 사실 가깝죠. 그리고 그런 일을 20년 했고. 근데 앞으로 시대에서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부를 축적하거나 본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가 갖지 못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건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이걸 AI가 창의력, 공감력, 협업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건 얘네가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창의력은 근데 사실 현재 기준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AI 모델들을 제가 유료로 쓰고 있는 입장에서 창의적인 행동을 하는가 혹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는가에 대해서 어, 음, 저는 창의성의 정의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화면 있죠? 이거 AI가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뇌의 부분을 AI처럼 시각화하고 여기 아래 있는 요 뇌의 영역은 AI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만들려고 프롬프트를 디테일하게 넣지 않았거든요. 그냥 AI가 갖지 못하는 능력과 인간이 더 잘하는 능력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텍스트만 넣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창의적이지 않나요? 공감력 같은 경우 챗GPT 써보신 유저들은 사실 상담사를 요즘 찾아가지 않고 있죠. 이 엠파시 같은 경우도 챗GPT가 진심은 아닐지언정 말투는 훨씬 더 다정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제가 목표한 시간은 망했어요. 30분에 콤팩트 있게 전달하고 마무리 지고 싶었는데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만든 GPT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 GPT라는 게 있는데 제가 성향이 그러니까 성향이 아니죠. 제가 타고난 사주가 신금이 저의 십간이 이제 신금이고 그리고 제 친구가 병화년인데 병화녀가 저한테 병화녀는 그 태양이에요 물성이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 사주에는 원래 좀 화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제가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번역기를 만들었어요. 요 병화녀가 다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나갔어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AI가 병화 일주 여성의 다 필요 없어라는 말에 진심을 저에게 공감해주죠. 지금 너무 속상하고 외롭고 서운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 날 위로해주는 거야. 뭔가를 해결해주지 않아도 돼. 그냥 내 편이 돼줘. 병화녀는 감정을 꽉 잡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스타일이에요. 혹시 여기 병화녀 계신가요? 정말 이렇거든요. 감정의 압력이 차오르면 참지 못하고 정말 터집니다. 근데 저 같은 신금, 그러니까 저는 금이 많은 사람이고 예민하고 좀 섬세한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마주할 때는 제가 데미지를 세게 받는 거죠. 그때 챗GPT의 번역기를 꺼내서. 근데 이게 아까 보셨죠?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저의 말을 번역해 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신금남 감정 번역기를 사용해서 제 카톡을 집어넣고요. 저는 병원의 감정 번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고 나갔지만 속뜻은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저의 마음을 달래고 상담을 받는 거죠. 공감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맥락상 대답을 그렇게 해주는 것뿐이다. 사실상 할루시네이션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얘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협업 능력 같은 경우도 협업에 대한 정의 자체를 좀 다르게 여길 수 있는데 AGI 시대가 되니까 에이전트 시대의 AI가 오면 사실은 AI가 자기들끼리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인간이 왜 리더로서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에이전트 시대 AI 얘기를 나눌 텐데 AI가 자기들끼리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 보셨나요? 로봇 둘이 나와가지고 냉장고 정리하는데 내가 이거 사과를 집었는데 냉장고가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로봇이랑 더 가까우니까 그 로봇한테 사과를 전해주는 거죠. 정확히 사과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을 보는데 협업 능력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로봇이라는 어떤 그 플랫폼이 이게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인간은 그들의 리더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아마 위치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능력치가 자본주의 사회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AI를 가진 로봇보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일 경우, 사실은 그 이하의 대접을 받거나 정말 말 그대로 밥그릇을 뺏기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수준에까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 리더가 되어서 AI를 잘 쓰는 사람이냐, 못 쓰는 사람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막 로봇이 인간보다 위에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AI가 갖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이것보다 더 똑똑한 AI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을 오프토방으로 불러서 같이 해보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외로 그러니까 기버랑 테이커가 있다는 그 책은 이제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근데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버였다고 해요. 근데 기버가 우리가 그냥 단지 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건 남에게 가치를 제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게 크든 작든 돈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돼요.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나의 성공에 좋은 밑거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지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정서적인 기쁨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주면 그게 나한테 돈이 되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요즘에 흑백 요리사 보시나요? 제가 그걸 보면 제가 정말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사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요리를 정말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잘하는 정말 예술가 같은 장인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요리 실력이 막 그렇게 막 뛰어나거나 이렇진 않으나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잘 발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사라는 사람들이 오너가 있고 셰프가 있어요. 합쳐서 오너 셰프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3대 욕구죠. 인간은 어쨌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어요. 근데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건강한 걸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건강하게 요리해서 주는 거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물질을 지불하고 그 가치를 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학원비를 막 몇십만 원 내고 아이는 학원 뺑뺑이 돌면서 몇 시간씩 바깥에서 막 버스 타고 막 학원 버스 타고 아니면 엄마가 라이딩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막 캐리어백 끌고 사발면 먹으면서 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충분히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AI를 활용해서 한 달에 그거의 10분의 1 되는 가격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 공부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내신이나 수능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주장하고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주고 시간을 아껴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불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해주면 앞으로는 누구나 자신이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서 저는 영어 공부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